나는 할머니가 아파트 세 채와 양평의 전원주택을 나에게 유산으로 남기셨다는 사실을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알리기 위해 변호사 사무실에서 기분 좋게 집으로 향하고 있었다. 하지만 현관에 들어서는 순간 시어머니와 남편의 목소리가 들려왔고 나는 무심코 엿듣게 되었다. 그리고 그들의 대화 내용에 경악하여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편안하게 들어주세요. 박서연 씨가 클라이언트의 마지막 디자인 시안을 막 끝냈을 때 전화벨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그녀는 미간을 찌푸렸지만 이내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박서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최윤정 변호사 사무실의 김비서라고 합니다. 돌아가신 할머님 이정순 여사님의 유산 상속 문제로 저희 사무실에 한번 방문해 주셔야겠습니다. 서연은 전화기를 귀에 댄 채 굳어버렸다. 유산? 할머니는 4개월 전인 2월에 돌아가셨다. 장례는 조촐했다. 서연과 할머니가 평생을 사셨던 낡은 다세대 주택의 이웃 몇몇이 전부였다. 무슨 유산이란 말인가? 저 확실한가요? 저희 할머니는 가진 게 거의 없으셨어요. 금천구에 있는 작은 방 한 칸이 전부였는데요. 박서연 씨, 자세한 내용은 전화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신분증을 가지고 직접 오셔야 합니다. 저희는 6시까지 근무하니 오늘이라도 오실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1시간 안에 가겠습니다. 서연은 전화를 끊고 허공을 응시했다. 이상한 일이었다. 할머니는 평생 공장에서 평범한 기술자로 일하셨고 쥐꼬리만 한 연금으로 모든 것을 아끼며 사셨다. 도시 외곽에 있는 할머니의 작은 방은 수십 년은 된 낡은 가구들로 채워져 있었다. 새 냉장고 하나를 사기 위해 인연을 꼬박 모으셨던 분이다. 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집 안을 서성였다. 남편 민중과 9년째 월세로 살고 있는 이 작은 투룸 아파트. 9년. 그녀는 창가에 멈춰 서서 맞은편의 잿빛 아파트 단지를 바라보았다. 결혼했을 때 그녀는 23, 남편은 25이었다. 둘 다 이건 잠시뿐이라고 곧 돈을 모아 우리 집을 사고 아이도 낳을 거라고 믿었다. 하지만 9년이 흘렀다. 내 집은 없고 아이도 없다. 대신 5년 전부터 함께 사는 시어머니 남희숙 여사가 있다. 그녀가 운영하던 뷰티샵이 불에 타버려 수입이 끊긴 후부터였다. 물론 모든 것이 잠시뿐이라고 했다. 서연은 머리를 흔들어 생각을 떨쳐냈다.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알아봐야겠어. 그녀는 서둘러 옷을 갈아입고 가방을 챙겨 집을 나섰다. 변호사 사무실로 가는 길에 기억은 얄궂게도 할머니와의 대화 조각들을 떠올리게 했다. 마지막으로 할머니를 뵌 것은 11월, 할머니가 잠든 채 조용히 세상을 떠나기 3개월 전이었다. 그때 할머니는 낡은 안락의자에 앉아 또 다른 목도리를 뜨개질하며 흐릿해진 눈으로 손녀를 바라보다 문득 물으셨다. 서연아, 너는 그 집에서 주인이냐, 손님이냐? 네? 서연은 이해하지 못했다. 네가 사는 그 집 말이다. 내 집처럼 느껴지니? 아니면 남의 집 같니? 서연은 그저 웃으며 민중과 함께 사는 우리 집이라고 둘러댔다. 할머니는 고개를 저으셨지만 아무 말 없이 뜨개질을 계속하셨다. 그보다 전인 여름, 서연이 베란다에 낡은 물건 정리를 도우러 갔을 때 할머니는 갑자기 시어머니에 대해 말씀하셨다. 내 시어머니, 나 여사 말이다. 너희 집에 온 지 꽤 됐지. 벌써 5년이나 됐어요. 할머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샵이 불타서 보험도 못 받고 수입이 끊기셨다고요. 그래서 저희 집으로 오신 거예요. 다시 자리 잡으시면 나가실 거예요. 지금 다른 샵에서 일하면서 새로 가게 낼 돈 모으고 계세요. 할머니는 콧방귀를 뀌셨다. 5년을 모았으면 앞으로 5년은 더 모으겠구나. 그런 사람들은 절대 돈 못 모은다. 서연아, 그들은 남아야 할 이유를 항상 만들어내지.
할머니,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민준 씨 어머니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다. 그때 서연은 할머니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고, 심지어 늙고 까다로워지셨다고 생각하며 서운해하기까지 했다. 하지만 지금 버스 창밖을 보며 그녀는 할머니가 그 말을 할 때의 억양을 떠올렸다. 거기에는 악의가 아니라 슬픔이 담겨 있었다. 변호사 사무실은 도심의 오래된 벽돌 건물에 있었다. 서연은 3층으로 올라가 해당 사무실을 찾았다. 문패에는 최윤정 변호사라고 적혀 있었다. 전화를 했던 김 비서가 그녀를 반갑게 맞아 사무실 안으로 안내했다. 최윤정 변호사는 지적인 갈색 눈을 가진 키가 크고 흰머리가 희끗한 여성이었다. 그녀는 서연과 악수를 나누고 자리에 앉기를 권했다. 박서연 씨, 많이 놀라셨을 겁니다. 할머님 이정순 여사께서 2년 전에 유언장을 작성해 두셨습니다. 그 유언에 따라 할머님의 모든 재산은 박서연 씨에게 상속됩니다. 금천구에 있는 그 방 말인가요? 최 변호사는 미소 지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이 서류들을 확인해 보시죠. 그녀는 서류철을 펼쳐 책상 위에 등기부등본을 하나씩 내려놓았다. 서연은 도장과 서명, 숫자들을 보면서도 자신의 눈을 믿을 수 없었다. 부동산 소유권 증명서, 노원구의 42제곱미터 아파트, 또 다른 증명서, 마포구의 38제곱미터 오피스텔, 세 번째, 중구의 35제곱미터 빌라, 그리고 마지막, 서울에서 50km 떨어진 양평의 전원주택과 토지. 이건 뭔가 잘못된 거예요. 서연이 숨을 헐떡였다. 할머니는 이런 돈이 없으셨어요. 평생 동전한 잎까지 세면서 사셨다고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 재산을 모으실 수 있었던 겁니다. 최 변호사가 부드럽게 대답했다. 이정순 여사께서는 30년 전 90년대에 집값이 저렴할 때부터 부동산을 사기 시작하셨습니다. 첫 아파트는 젊을 때부터 모은 돈으로 사셨고 그 집을 월세로 내놓아 돈을 모아 몇 년 뒤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 집을 사셨습니다. 전원주택은 8년 전에 마지막으로 구입하셨고요. 그런데 왜 저는 아무것도 몰랐을까요? 할머님께서는 당신이 돌아가신 후에야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게 당신에게 더 좋을 거라고, 그래야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죠. 서연은 정보를 소화하며 침묵했다. 아파트 세 채, 전원주택. 할머니는 낡은 다세대 주택에 살면서 음식값을 아끼고 낡은 옷을 꿰매 입으셨는데 아파트가 세 채나 있었다니. 모든 집은 월세로 내놓으셨던 건가요? 네, 월세 수입은 통장으로 입금되었고 그 통장 역시 서연 씨에게 상속됩니다. 현재 약 8천만 원 정도가 있습니다. 마지막 세입자들은 할머니께서 돌아가신 후인 1월에 모두 나갔습니다. 지금은 집들이 모두 비어 있습니다. 8천만 원. 서연은 책상 끝을 붙잡았다. 머리가 어지러웠다. 물 좀 드릴까요? 변호사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아니요, 괜찮습니다. 그냥 너무 갑작스러워서요. 최 변호사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이정순 여사께서는 정말 대단한 분이셨습니다. 목표 의식이 뚜렷하고 성견 지명이 있으셨죠. 2년 전 유언장을 작성하러 오셨을 때 모든 것을 아주 상세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손녀가 누구에게도 꺾이지 않도록 기댈 버팀목이 있어야 한다고요. 버팀목이요? 서연이 되물었다. 네, 그리고 이것도 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변호사는 서랍에서 봉인된 편지 봉투를 꺼냈다. 봉투 위에는 떨리는 필체로 우리 서연이에게 서류 절차를 마친 후에 열어볼 것이라고 쓰여 있었다. 서연은 봉투를 받아들었다. 종이는 두툼하고 약간 누렇게 변해 있었다. 손이 떨렸다. 지금 읽으셔도 되고 집에 가서 읽으셔도 됩니다. 편하신 대로 하세요. 최 변호사가 말했다. 저는 그동안 상속권리 증명서를 준비하겠습니다. 취득세를 납부하셔야겠지만
그건 형식적인 절차입니다. 나머지는 이미 다 준비되었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손가락이 저절로 봉투를 찢었다. 안에는 글씨가 빽빽하게 적힌 종이 몇 장이 들어있었다. 어릴 적부터 익숙한 할머니의 필체였다. 사랑하는 내 손녀 서연아, 네가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내 곁에 없겠구나. 울지 마라, 아가야. 나는 긴 인생을 살았고 너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다는 걸 알기에 평온하게 떠난다. 아마 너는 지금 알게 된 사실에 충격을 받았겠지. 아파트 세 채와 전원주택, 그리고 통장에 있는 돈. 너는 내가 왜 이걸 숨겼는지, 왜 그렇게 검소하게 살았는지 궁금할 거다. 대답해 주마. 나는 아무도 때가 되기 전에 알기를 원치 않았다. 사람들은 돈 냄새를 맡으면 변한단다. 가장 가까운 사람조차도. 서연아, 나는 지난 몇 년간 너를 지켜보았다. 네가 결혼하며 행복에 빛나던 모습도. 그리고 점차 그 빛을 잃고 조용하고 눈에 띄지 않게 변해가는 모습도 보았지. 3년 전 네가 그 대기업에서 아트 디렉터 자리를 제안받았던 것 기억하니? 좋은 연봉에 승진 기회까지 너는 거절했지. 시어머니가 아프셔서 집에 있으면서 돌봐드려야 한다고. 그런데 한 달 뒤 나는 우연히 신문 광고를 봤단다. 내 시어머니가 뷰티샵 2호점을 연다는 광고였어. 무슨 병이었을까, 서연아? 친구들과의 만남을 끊었던 것도 기억하니? 민준이가 네가 늦는 걸 싫어한다고 했지. 그러면서 정작 그는 매주 금요일 밤이면 자정이 넘도록 친구들과 당구장에 갔잖니. 네가 서울에서 열리는 전문성 향상 과정에 가고 싶어 했을 때 시어머니는 네가 가족을 버린다며 난리를 쳤지. 너는 결국 나는 이 모든 것을 보면서도 침묵했다. 내가 말해봤자 내가 믿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았기 때문이야. 너는 남편과 시어머니를 감싸고 내가 늙어서 아무것도 모른다고 하겠지. 하지만 이제 너에게는 선택권을 줄 수 있는 것이 생겼다. 아파트 세 채, 전원주택, 그리고 돈. 이건 그냥 부동산이 아니야, 서연아. 이건 내 자유란다. 만약 네가 민준이를 사랑하고 그 결혼 생활이 행복하다면 그대로 살아라. 하지만 이제는 갈 곳이 없어서가 아니라 네 자신의 선택으로 사는 거다. 만약 네가 더 나은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깨닫게 된다면 너는 떠날 곳이 있을 거다. 머리 둘 곳이, 그것도 여러 채가 있을 거야. 그리고 한 가지 더, 아가야. 아주 중요한 거다. 네가 유산에 대해 알게 된 후 주변 사람들이 변할 수 있다. 이상한 말이나 부탁, 제안이 시작될 수도 있어. 만약 불쾌하거나 무서운 말을 듣게 되더라도 서둘러 반응하지 마라. 소리치거나 울거나 비난하지 말고 먼저 들어주고 그들이 말을 끝내게 해. 그들이 자신의 진짜 모습을 드러내도록 내버려둬. 사람들은 아무도 자신을 보거나 듣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 네가 모를 거라고 여길 때 비로소 진정한 얼굴을 드러내는 법이란다. 나는 너를 믿는다. 서연아. 너는 강하고 똑똑하고 존엄한 아이야. 그저 어딘가에서 그 사실을 잊었을 뿐이지 이제 다시 기억할 때다. 살아라, 내 손녀야. 너 자신을 위해 살아. 나는 언제나 내 마음속에서 곁에 있을게. 너의 할머니, 이정순이. 서연은 편지를 다 읽었고 조용하고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녀는 변호사 맞은편 의자에 앉아 편지를 쥔 채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내면에서 무언가 변하는 것을 느꼈다. 최 변호사는 서류에 몰두하는 척하며 섬세하게 고개를 돌려 서연이 마음을 추스를 시간을 주었다. 몇 분 후 서연은 눈물을 닦고 깊은 숨을 내쉬었다. 죄송합니다. 사과할 일 아닙니다. 강한 감정을 느끼는 건 당연한 일이죠. 1시간 뒤에 모든 서류 절차가 끝났다. 서연은 무거운 서류 가방을 손에 들고 변호사 사무실을 나섰다. 안에는 상속권리 증명서, 계약서, 은행 계좌 정보가 들어 있었다. 할머니의 평생이 이 제곱미터 안에 담겨 있었다.
그녀는 가까운 공원까지 걸어가 벤치에 앉았다. 휴대폰을 꺼내 민준에게 전화해 이 소식을 알리려 했지만 손가락이 화면 위에서 멈췄다. 만약 이상한 말을 듣게 되거든 서둘러 반응하지 마라. 할머니는 왜 이런 글을 남기셨을까? 무엇을 알고 계셨거나 예감하셨던 걸까? 서연은 휴대폰을 다시 가방에 넣었다. 똑바로 앉아 무릎 위에 손을 모으고 최근 몇 달을 되짚어보기 시작했다. 할머니는 2월에 돌아가셨고 3월에 민주는 갑자기 놀라울 정도로 다정해졌다. 직장 일은 어떤지, 프로젝트는 잘 되어가는지 묻기 시작했다. 예전에는 몇 주 동안 그녀의 일에 대해 한마디도 묻지 않을 때도 있었다. 4월에는 모든 중요한 서류에 대한 위임장을 자기 앞으로 해놓자고 제안했다. 그래야 더 편할 거라고, 그녀가 관공서를 뛰어다닐 필요가 없을 거라고 했다. 서연은 혼자 할 수 있다며 거절했다. 민주는 그때 삐져서 사흘간 말을 안 하다가 풀렸다. 5월에는 시어머니나 여사가 갑자기 할머니에 대해 묻기 시작했다. 남은 귀중품이나 서류, 저축 같은 건 없었냐고. 서연은 아무것도 없었고 다세대 주택의 방 한 칸뿐이었는데 그것도 이미 비웠다고 대답했다. 시어머니는 그때 이상한 눈초리로 그녀를 쳐다보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우연일까, 아닐까? 서연은 벤치에서 일어섰다. 결정은 명확하고 차갑게 저절로 내려졌다. 그녀는 당분간 유산에 대해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을 것이다.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파악할 때까지. 할머니는 현명한 분이셨다. 경고하셨다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그녀는 평소와 같은 시간인 저녁 7시쯤 집에 돌아왔다. 민준과 어머니는 부엌에서 저녁을 먹고 있었다. 언제나처럼 요리는 시어머니가 했다. 그녀는 서연이 요리를 제대로 못한다고 생각했다. 어디 갔다 와? 민준이 접시에서 눈을 떼지 않고 물었다. 볼일 좀 보고 왔어. 서류 정리할 게 있어서. 무슨 서류? 일 때문에. 클라이언트랑 새로 계약했어. 민준은 흥미를 잃은 듯 고개를 끄덕였다. 시어머니는 서연을 훑어보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서연은 침실로 들어가 문을 닫고 침대에 앉았다. 가방에서 서류 가방을 꺼내 소유권 증명서를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아파트 세 채, 전원주택, 통장에 8천만 원. 그녀에게 선택권이 생겼다. 결혼 9년 만에 처음으로 진정한 선택권이. 그녀는 서류 가방을 서랍장 가장 깊은 곳, 낡은 스웨터 더미 밑에 숨겼다. 내일 더 안전한 곳으로 옮길 방법을 생각해야지. 일단은 거기에 두기로 했다. 저녁은 평소처럼 흘러갔다. 민주는 축구를 봤고 나 여사는 친구와 통화를 했다. 서연은 컴퓨터 앞에 앉아 클라이언트의 프로젝트를 마무리했다. 11시에 잠자리에 들었다. 민주는 습관처럼 그녀를 껴안고 목에 코를 묻었다. 서연은 눈을 뜬 채 어둠을 응시하며 할머니와 편지, 그리고 지금 머릿속에서 경종처럼 울리는 말들을 생각했다. 사람들은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 진정한 얼굴을 드러낸다. 그녀는 옆으로 돌아누워 눈을 감았다. 내일은 새로운 날이다. 어떤 일이 벌어질지 지켜보자. 금요일 아침은 평소처럼 시작되었다. 민주는 아침 8시에, 나 여사는 9시에 출근했다. 서연은 집에 혼자 남았다. 그녀는 재택근무를 해서 스케줄이 자유로웠다. 그녀는 컴퓨터 앞에 앉아 이메일을 열고 클라이언트에게 프로젝트가 완료되었다고 알리며 파일을 전송했다. 그리고 새로운 작업을 시작했지만 집중할 수 없었다. 생각은 어제의 일, 할머니의 편지, 유산으로 되돌아갔다. 11시쯤 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집안을 서성였다. 시어머니의 방을 들여다보았다. 깔끔하게 정돈된 침대, 협탁 위에는 뷰티 잡지 몇 권이 놓여 있었다. 벽에는 민준의 어릴 적부터의 사진들이 걸려 있었다. 그녀, 서연과 함께 찍은 사진은 단 한 장도 없었다. 마치 며느리는 존재하지 않는 사람처럼
그녀는 나와서 문을 닫고 부엌으로 갔다. 물 한 잔을 따라 식탁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다. 이제 그녀의 것이 된 새 채의 아파트를 보러 가야 했다. 상태가 어떤지, 뭐가 있는지, 내일쯤 그중 하나인 노원구 아파트에 가봐야겠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현관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났다. 서연은 깜짝 놀라 돌아보았다. 누구지? 민주는 6시까지, 나 여사는 7시까지 일하는데. 그녀는 소리 없이 일어나 복도로 나가 귀를 기울였다. 시어머니 방에서 목소리가 들려왔다. 두 개의 목소리, 남자와 여자, 민준과 나 여사였다. 그런데 왜 집에 있지? 왜 출근하지 않았지? 서연은 벽에 기댄 채 무슨 일이냐고 물으러 들어가려던 참이었다. 하지만 그 순간 핏기가 가시는 한마디를 듣고 말았다. 그 할망구 죽은 지 4개월 됐어. 내가 구청 지적과에서 일하는 친구 통해서 알아봤는데 그 여자 명의로 아파트가 3채나 있었대. 3채에다 양평 전원주택까지 전부 월세 놓고 있었던 거야. 거기서 굴러다녔을 돈이 얼마겠어? 날카롭고 만족스러운 나 여사의 목소리였다. 서연은 복도 벽에 등을 기댔다. 심장이 너무 크게 뛰어 그들이 들을 것만 같았다. 진짜요? 민준이 되물었다. 아파트가 3채나? 완전 빈털터리인 줄 알았는데 내 마누라가 멍청해서 자기도 몰랐던 거지. 그 이정순이라는 여자가 평생 조용히 돈을 모은 거야. 영악한 늙은 여우였지. 인정할 건 해야 해. 근데 유 원장은 확실히 서연이 앞으로 되어 있어. 그 할망구한테 다른 친척은 없었거든. 어머니는 그 아파트에 대해 어떻게 아셨어요? 말했잖아, 구청 친구. 고등학교 동창인데. 내가 걔 네일아트를 공짜로 해주거든. 걔는 나한테 정보를 주고. 쓸만한 거래지. 잠시 침묵이 흘렀다. 서연은 누군가 방 안을 서성이는 소리와 마룻바닥 삐걱이는 소리를 들었다. 그럼 서연이도 곧 알게 되겠네요. 민준이 생각에 잠긴 듯 말했다. 바로 그거야. 그래서 걔가 정신 차리기 전에 우리가 빨리 움직여야 해. 무슨 말씀이세요? 나 여사는 코웃음을 쳤다. 이런 기회를 놓칠 수 없다는 말이지. 민준아, 지금 서울의 소형 아파트 3채가 얼마인지 알아? 아무리 싸게 잡아도 20억은 넘어. 20억? 양평 주택도 땅 괜찮으면 4, 5억은 할 거고. 서연은 민준이 휘파람을 부는 소리를 들었다. 금액이 장난 아니네요. 장난 아니지. 그리고 이 돈이 우리 거, 아니, 내 거가 될 수 있다는 거야. 그럼 결국 내 거도 되는 거고. 어머니, 잠깐만요. 유산은 서연이 앞으로 되어 있잖아요. 법적으로 걔 개인 재산인데 제가 그냥 달라고 할 수는. 걔가 원하지 않으면 안 되지. 나 여사가 말을 잘랐다. 하지만 여기서부터가 재밌어지는 거야. 내 말 잘 들어. 내 마누라가 유산에 대해 알고 모든 서류 절차를 마치자마자 너는 아주 다정하고 부드럽게 가족적으로 얘기를 꺼내야 해. 우리는 가족이고 미래를 생각해야 할 때라고 말이야. 그리고 그 집들을 팔자고 제안해. 부동산 3개를 관리하는 건 세금, 관리비, 수리비 때문에 돈이 많이 든다고 설명해. 팔아서 그 돈을 사업에 투자하자고 하는 거야. 예를 들어 너 항상 카센터 차리고 싶어 했잖아. 맞지? 뭐 꿈은 그랬죠. 그래, 바로 그 얘기를 해. 네 사업 시작할 종잣돈이 필요하다고. 월급쟁이 매니저로는 평생 이 월세집에서 살아야 할 거라고. 사업을 시작하면 제대로 된 돈을 벌 수 있고 안정되면 마침내 아이도 가질 수 있다고 말이야. 안 팔려고 할 거예요. 민준이 자신 없게 반박했다. 할머니 집인데 추억이 어쩌고 하겠죠. 제대로 압박하면 팔게 되어 있어. 내 마누라 성격 알잖아. 심약하고 잘 휘둘리고 시키는 대로 하는 애야. 모든 걸 잘 포장해서 말하는 게 중요하지. 서연은 복도에 서서 온몸에 냉기가 퍼지는 것을 느꼈다. 심약하고 잘 휘둘리고. 시어머니는 그녀를 그렇게 생각했다. 그리고 가장 끔찍한 것은
민준이 반박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그래도 거절하면요? 그가 물었다. 그럼 아이를 걸고 넘어져. 서연이 애 갖고 싶어 하잖아. 나도 알아. 너희 몇 년째 그 얘기만 했지. 월세집에서는 아이를 키울 수 없다고 해. 우리 집이 필요하다고. 적어도 아파트 한 채는 팔게 해. 그 돈으로 더 큰 투룸이나 스리룸을 사. 당연히 내 이름으로 등기하고 제 이름으로요. 민준이 되뇌었다. 물론이지. 너는 남편이고 가장이잖니. 그게 논리적이지. 그리고 나서 상황을 보는 거야. 나 여사는 잠시 말을 멈췄다. 다시 입을 열었을 때 그녀의 목소리는 차갑고 계산적이었다. 상황을 봐서 서연이가 고분고분하게 가족을 위해 돈을 잘 쓰면 그냥 데리고 살아도 되고, 만약에 권리를 주장하고 고집을 부리기 시작하면 1, 2년 뒤에 이혼하면 되지. 돈이 이미 사업에 투자된 후에는 걔가 뭘 증명하기는 불가능할 거야. 서연은 비명이 터져 나오지 않도록 손으로 입을 막았다. 어머니, 진심이세요? 이혼이라니요? 뭐가 어때서? 민준아, 현실을 좀 봐. 너 걔랑 9년 전에 결혼했어. 편하니까. 조용하고, 얌전하고, 시끄럽지 않으니까. 근데 걔는 아무 매력이 없잖아. 튀지도 않고, 재미도 없고, 재택근무하면서 푼돈이나 벌고, 집안일도 제대로 안 하고, 내가 너희랑 5년째 사는데, 걔보다 내가 살림을 더 많이 하겠다. 서연은 눈을 감았다. 그녀는 가계 예산의 38%를 벌어왔다. 38%를. 나 여사는 집세 한 푼 내지 않았고 식료품도 사지 않았으며 기분 좋을 때나 가끔 요리했을 뿐이다. 어머니, 이건 좀 비열한 것 같아요. 민준이 중얼거렸다. 비열해? 뭐가? 9년 동안 식충이 하나 먹여 살린 건 안 비열하고? 걔는 이 집에 살면서 모든 걸 누리는데 기여하는 게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잖아. 너랑 나는 일해서 돈 버는데 걔는 컴퓨터 앞에 앉아서 그림 쪼가리나 그리고 있고 디자이너잖아요. 그게 걔 일이에요. 일, 프리랜서라고 하지. 그건 일이 아니라 장난이야. 제대로 된 사람들은 안정된 직장에서 일하지 인터넷이나 뒤지고 다니지 않아. 서연은 이를 악물었다. 나 여사가 이사 오기 전까지 그녀는 대기업에서 디자이너로 일했다. 그때 시어머니는 서연이 사무실에 처박혀 있지 말고 집에서 가족을 돌봐야 한다며 온갖 소란을 피웠다. 민주는 어머니 편을 들었다. 서연은 회사를 그만두고 프리랜서로 전환했다. 잠시뿐일 거라고 생각했다. 5년이 흘렀다. 내 말 들어, 민준아. 나 여사가 말을 이었고 그녀의 목소리에는 부드러운 조종의 기운이 깃들었다. 내가 나 좋자고 이러는 게 아니야. 다 너를 위해서지. 너는 똑똑하고 재능 있지만 종잣돈이 없어서 평생 남 밑에서 일해야 할 거야. 그런데 지금 운명이 기회를 주는 거잖니. 그걸 제대로 이용하기만 하면 돼. 어머니는 무슨 상관인데요? 무슨 상관이냐니? 나는 내 엄마야. 평생 너한테 투자하고 가르치고 키우고 일으켜 세웠어. 내 아비가 우리를 버리고 갔을 때 누가 널 키웠니? 나 혼자였어. 내가 뷰티샵을 연 것도 너 교육시키고 네가 부족함 없이 자라게 하려고 한 거야. 어머니, 그게 지금 무슨 상관이에요? 상관 있지. 이제 내가 보답받을 차례라는 거야. 5년 전에 내 샵이 불탔어. 나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지. 내가 너희 월세 투룸에서 사는 게 좋다고 생각하니? 나도 새 샵을 열고 싶어. 제대로 된 큰 샵을. 이 아파트 판 돈이 너와 나의 기회라는 거야. 그러니까 서연이 아파트를 팔아서 어머니 샵이랑 제 카센터에 돈을 투자하자는 말씀이세요? 바로 그거야. 너는 카센터를 열고 나는 샵을 열고 둘 다 자립하는 거지. 서연이는 뭐 가족 사업에 참여하게 된 걸 기뻐하게 놔두고 민주는 침묵했다. 서연은 그가 지금 무슨 말을 할지 어머니에게 이건 잘못됐다고 아내에게 이럴 수는 없다고 반박할지 긴장하며 기다렸다. 하지만 그는 전혀 다른 말을 했다. 아파트 세 채를 다 팔게 하려면
어떻게 설득해야 하죠? 자기 앞으로 하나는 남기고 싶어 할지도 모르는데요. 서연의 가슴속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다. 그는 그냥 동의했다. 별다른 저항도 없이. 부동산 3개를 관리하는 건 너무 비싸고 복잡하다고 말해. 나 여사가 조언했다. 전부 팔아서 그 돈으로 너희 살 큰 아파트, 3룸이나 4룸을 하나 사는 게 낫다고 해. 당연히 내 이름으로 등기하고 너는 남편이잖아. 제 이름으로요. 민준이 다시 한번 되뇌었고 서연은 그의 목소리에서 기대감을 느낀 것 같았다. 그래, 그리고 남은 돈은 사업에 투자하는 거야. 내가 대충 계산해 봤는데 아파트에서 25억, 주택에서 3억 나오면 28억이야. 새 아파트 사는데 10억 쓴다고 치면 18억이 남아. 그 정도면 괜찮은 카센터랑 내 샵을 열기에 충분해. 생활비도 남을 거고 솔깃하네요. 민준이 인정했다. 당연하지. 우리도 드디어 사람답게 살 수 있을 거야. 푼돈 세지 않고 월세 안 내고. 너는 내 사업의 주인이 되고 나도 마찬가지고. 독립, 무슨 말인지 알겠어? 알겠어요. 그러니까 아들, 잘 들어. 서연이가 유산에 대해 알게 되는 즉시 행동 개시야. 단, 조심스럽게 처음부터 압박하지 말고 하루 이틀은 기뻐하게 놔뒀다가 부드럽게 매각 얘기를 꺼내는 거야. 가족, 미래, 아이들 얘기를 해. 걔는 잘 휘둘리니까 동의할 거야. 그래도 안 하면요? 안 하면 관계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암시해. 어떻게 그렇게 이기적일 수 있는지 모르겠다고. 진정한 아내는 남편을 모든 면에서 지지해야 한다고 말해. 이혼을 두려워해서 결국 굴복할 거야. 날 믿어. 긴 침묵. 알았어요. 마침내 민준이 말했다. 한번 얘기해 볼게요. 그래, 착하다. 그리고 기억해. 죄책감 가질 필요 없어. 이건 우리 기회고 우리는 절대 놓치지 않을 거야. 서연은 복도에 서서 가슴에 손을 얹었다. 모든 감각이 마비되었다. 고통도, 눈물도, 히스테리도 없었다. 오직 차가운 절대적인 깨달음만이 있었다. 그녀의 남편, 9년을 함께 살며 사랑하고 지켜주겠다고 약속하고 충성을 맹세했던 그 사람이 방금 그녀를 속이고 이용하고 버릴 계획에 동의했다. 그리고 5년 동안 그들의 집에서 살며 그들의 음식을 먹고 그들의 보살핌을 받던 시어머니는 그녀를 식충이라고 불렀다. 서연은 돌아섰다. 조용히 침실로 들어가 가방과 휴대폰을 챙겼다. 할머니의 그림자처럼 소리 없이 아파트를 빠져나왔다. 계단참에 멈춰서서 벽에 기댔다.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인터넷에서 변호사 사무실 번호를 찾아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최윤정 변호사 사무실입니다. 최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박서연입니다. 어제 유산 상속 절차를 밟았던 박서연 씨. 안녕하세요. 무슨 일로 전화 주셨나요? 혹시 가사 사건 전문으로 하는 좋은 변호사님 추천해 주실 수 있을까요? 긴급 상담이 필요해서요.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다. 이윽고 변호사가 조용히 말했다. 네, 가능합니다. 이수연 변호사님이라고 재산 방어 쪽으로 아주 유능한 분입니다. 지금 전화번호를 불러드릴게요. 서현은 번호를 받아 적고 감사 인사를 한 뒤 바로 그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수연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서연이라고 합니다. 최윤정 변호사님께 추천받았습니다. 남편으로부터 상속 재산을 지키는 문제로 상담이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여자가 짧게 대답했다. 오늘 오후 4시에 제 사무실로 오실 수 있겠습니까? 주소 받아 적으시겠어요? 서연은 주소를 적고 약속을 잡았다. 계단을 내려와 거리로 나섰다. 오후 2시가 조금 넘은 시간이었다. 변호사를 만나기까지 4시간이 남았다. 그녀는 목적지 없이 그저 길을 따라 걸었다. 9년의 결혼 생활. 9년 동안 그녀는 그들이 가족이고 함께하는 팀이라고 믿었다. 알고 보니 그녀는 그저 편리한 하녀, 조용하고
순종적이며 필요 없어지면 속여서 이용하고 버릴 수 있는 존재였을 뿐이다. 아니,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이다. 할머니는 경고하셨고 유산과 함께 조언도 주셨다. 이제 서연이 할 차례다. 그녀는 카페 쇼윈도 앞에 멈춰서서 유리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창백한 얼굴, 눈 밑에 다크서클, 헝클어진 머리. 길 위에서 자신을 잃어버린 32살의 지친 여자. 하지만 지금 이 순간 무언가 변했다. 눈빛이 달라졌다. 단단하고 결연하게 서연은 어깨를 펴고 턱을 치켜들었다. 카페 안으로 들어가 커피를 주문했다. 창가에 앉아 행인들을 바라보았다. 4시간 뒤 그녀는 변호사를 만나 자신의 재산을 지킬 방법, 남편도 시어머니도 그 재산에 손댈 수 없게 만들 방법을 알아낼 것이다. 그리고 집에서는 아무 일 없는 듯 행동할 것이다. 민준이 자신을 설득하려는 말을 듣고 대화를 녹음하고 증거를 모을 것이다. 그리고 때가 되면 반격할 것이다. 할머니가 옳았다. 사람들은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 진정한 얼굴을 드러낸다. 민준과 나 여사는 그들의 얼굴을 보여주었다. 이제 서연이 자신의 얼굴을 보여줄 차례다. 그녀는 커피를 다 마시고 일어섰다. 변호사를 만나기까지 3시간 반이 남았다. 그 시간 동안 아파트 중 하나, 노원구에 있는 그 집을 보러 가도 되겠다. 서연은 카페를 나와 택시를 잡고 주소를 말했다. 차를 타고 가는 동안 창밖을 보며 그녀는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두려움이 아닌 기대감을 느꼈다.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고 있었다. 그녀의 인생이, 그리고 그 인생에서는 그녀 자신이 모든 결정을 내릴 것이다. 이수연 변호사의 사무실은 고층 비즈니스 센터 9층에 있었다. 서연은 오후 4시 정각에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해당 사무실을 찾았다. 이수연 변호사. 가사 및 상속법 전문이라는 간결한 명패가 붙어 있었다. 이수연 변호사는 비서 없이 직접 그녀를 맞았다. 50대쯤 되어 보이는 여성으로 짧은 애쉬 블론드 헤어에 베이지색 비즈니스 수트를 입고 있었다. 얇은 테에 안경 너머로 보이는 회색 눈은 예리했고 악수는 단단하고 자신감 넘쳤다. 사무실은 엄격하고 거의 금욕적으로 보일 정도였다. 큰 책상과 고개용 의자 2개, 법률 서적이 꽂힌 책장이 전부였다. 불필요한 장식은 없었다. 서연은 의자에 앉아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렸다. 이 변호사는 맞은편에 앉아 노트와 펜을 꺼냈다. 말씀해보세요. 서연은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할머니의 유산, 편지, 남편과 시어머니의 엿들은 대화까지. 감정 없이 그저 사실만을 담담하게 이야기했다. 이 변호사는 들으면서 메모를 하고 가끔 세부 사항을 우터치했다. 서연이 말을 마치자 변호사는 펜을 내려놓고 안경을 벗어 콧대를 문질렀다. 바로 오셔서 다행입니다. 법적인 측면부터 정리해보죠. 첫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상속으로 받은 재산은 민법 제830조에 따라 당신의 고유 재산입니다. 배우자는 그 재산에 대해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이혼하더라도 그 아파트와 전원주택에 대해 권리를 요구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어머니와 남편은 제가 자발적으로 팔아서 남편 사업에 투자하면 거기서부터 복잡해집니다. 만약 당신이 자발적으로 부동산을 매각하고 그 돈을 배우자 계좌로 이체하거나 그의 명의로 된 사업에 투자한다면 그 자금의 출처를 증명하기가 극도로 어려워집니다. 특히 시간이 지나고 다른 자금과 섞이면 더욱 그렇죠. 이혼 시 법원은 그 자금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할 수도 있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의 계획은 치밀했다.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변호사는 다시 안경을 쓰고 펜을 들었다. 첫째, 어떤 상황에서도 제 상담 없이는 어떤 서류에도 서명하지 마세요. 증여계약서, 매각동의서, 위임장 등 아무것도요. 배우자가 어떤 서류를 가져오면 검토해보겠다고 하고
바로 저에게 가져오세요. 알겠습니다. 둘째, 남편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은행이 아닌 다른 은행의 개인 계좌를 개설하세요. 아파트를 임대하기로 결정했다면 모든 임대 수입은 그 계좌로 받으세요. 상속 관련 모든 서류와 해당 재산과 관련된 금융거래 내역은 모두 따로 보관하세요. 아시겠습니까? 셋째, 은행 대여금고를 빌리세요. 상속 관련 모든 서류 사본을 그곳에 보관하세요. 원본도 집에 두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친정이나 친구, 원하신다면 제 사무실에 맡기셔도 됩니다. 서연은 시어머니가 항상 그들의 방을 뒤지던 것을 떠올렸다. 이제야 그녀가 무엇을 찾고 있었는지 알 것 같았다. 그렇게 할게요. 넷째. 그리고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증거를 수집하세요. 배우자나 그의 어머니가 당신을 압박하거나 협박하거나 조종하려 하면 대화를 녹음하세요. 법적으로 당신은 자신이 참여하는 대화를 녹음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게 유용하게 쓰일 수 있습니다. 제가 녹음하는 걸 알게 되면 어떡하죠? 조심하면 모를 겁니다. 모든 스마트폰에는 녹음 기능이 있습니다. 대화 전에 켜세요. 휴대폰을 주머니나 근처에 두고요. 그런 다음 파일은 제 이메일로 보내세요. 제가 사본을 보관하겠습니다. 서연은 휴대폰을 꺼내 녹음 앱을 열고 시험 삼아 녹음 품질을 확인했다. 소리는 깨끗했다. 질문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녀가 천천히 말했다. 저희는 월세집에 살고 있어요. 제가 떠나기로 결심하면 갈 곳은 있습니다. 아파트가 세 채나 있으니까요. 하지만 어떻게 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일까요? 이 변호사는 그녀를 유심히 바라보았다. 이혼을 고려하고 계신 겁니까? 모든 가능성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현명하시군요. 좋습니다. 잘 들으세요. 이혼하기로 결정하면 저를 통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제가 모든 서류를 준비해서 당신 이름으로 제출할 겁니다. 배우자는 소장을 받고 나서야 알게 될 겁니다. 공동명의 재산도 없고 자녀도 없으니 이혼은 한두 달, 길어야 2달 안에 빠르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가 아파트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는 없나요?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상속재산은 당신의 고유재산입니다. 유일한 위험은 결혼 기간 중에 부부 공동자금으로 해당 부동산에 대한 대규모 리모델링을 해서 가치가 현저히 증가한 경우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입증해야 하고 정말 큰 규모의 투자에만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살기 위해 아파트 중 하나를 간단히 도배하고 장판을 바꾸는 정도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말씀이시죠? 네, 해당되지 않습니다. 일상적인 유지보수나 소소한 수리는 부동산의 정상적인 사용 범위에 속합니다. 서연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가 내쉬었다. 머릿속에 계획이 잡히기 시작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이 변호사가 덧붙였다. 이혼 전에 아파트 중 한 곳으로 이사하기로 결정하신다면 배우자가 당신을 따라 그곳으로 들어오려고 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세요. 법적으로 부부는 동거 의무가 있습니다. 그의 출입을 막을 수는 있지만 이혼 절차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먼저 이혼 절차를 밟고 이사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니면 조용히 이사하고 바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들은 40분 정도 더 이야기를 나누며 모든 세부 사항과 가능한 시나리오를 논의했다. 이 변호사는 자신의 휴대폰 번호가 적힌 명함을 주었다. 상황이 악화되면 언제든지 전화하시고 진행 상황을 알려주세요. 대화 녹음 파일은 명함 뒷면에 적힌 이메일로 보내주시고요. 서연은 감사 인사를 하고 상담료를 지불한 뒤 명확한 머리와 뚜렷한 행동 계획을 가지고 사무실을 나섰다. 가장 먼저 그녀는 이전에 사용하지 않던 은행 지점으로 갔다. 자신의 이름으로 개인 계좌를 개설하고 할머니의 아파트 중 하나인 노원구 주소로 은행 카드를 배송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런 다음 같은 은행에서 대여금고를 빌려
미리 복사해둔 상속 서류 사본을 모두 넣어두었다. 원본은 당분간 자신이 보관하되 집에는 두지 않기로 했다. 내일 대학 동기인 친구 수진에게 가져다 맡길 생각이었다. 서연이 집에 돌아왔을 때는 저녁 7시가 다 된 시간이었다. 민주는 부엌에 앉아 휴대폰을 보고 있었다. 나 여사는 보이지 않았다. 아마 샵에서 늦는 모양이었다. 어디 갔다 왔어? 그가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고 물었다. 클라이언트 만나고 왔어. 새 프로젝트 얘기하느라. 아, 그는 세부 사항에 대해 묻지도 않았다. 예전 같았으면 이런 무관심에 서운했을 것이다. 지금은 차가운 안도감만 느껴졌다. 질문이 적을수록 거짓말도 줄어드니까. 그녀는 침실로 들어가 옷을 갈아입고 컴퓨터를 켰다. 일하는 척했다. 사실은 아파트에서 점차적으로 빼내야 할 물건들의 목록을 작성하고 있었다. 서류, 사진, 할머니의 유품, 좋아하는 책, 옷, 크거나 눈에 띄는 것은 없었다. 매일 조금씩. 나 여사는 9시쯤 돌아왔다. 서현은 그녀가 민중과 부엌에서 이야기하는 소리를 들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억양은 알아들을 수 있었. 시어머니는 분명 초조해하며 무언가 빠르게 두서없이 말하고 있었다. 민주는 짧고 차분하게 대답했다. 서연은 일어나 문으로 다가가 귀를 기울였지만 말을 알아들을 수는 없었다. 너무 조용히 이야기했다. 괜찮다. 곧 그들은 공개적으로 행동하기 시작할 것이고 그때 그녀는 모든 것을 녹음할 것이다. 다음 며칠은 철저한 준비 속에서 지나갔다. 서연은 노원구의 아파트에 가서 둘러보았다. 판상형 아파트 5층에 있는 작은 원룸이었다. 상태는 괜찮았다. 할머니의 세입자들은 깔끔하게 살았다. 도배를 새로 하고 벽 페인트 칠을 하고 콘센트 몇 개를 교체하는 정도의 간단한 수리만 하면 될 것 같았다. 그녀는 인테리어 업체를 찾아 수리를 맡겼다. 2주 안에 끝내주겠다고 했다. 비용은 할머니 통장에 있던 8천만 원에서 지불했다. 동시에 월세집에서 자신의 물건들을 빼내기 시작했다. 큰 가방에 담아 민준과 시어머니에게는 세탁소에 맡기거나 친구에게 빌려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들은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 물건들은 노원구 아파트로 옮겨 창고에 쌓아두었다. 일주일이 지났다. 서연은 평소처럼 행동했다. 컴퓨터로 일하고 저녁을 차리고 저녁에는 민준과 함께 TV를 봤다. 유산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꺼내지 않았다. 그리고 민준과 그의 어머니가 초조해하며 의미심장한 눈빛을 교환하는 것을 나 여사가 퇴근 후 점점 늦게 들어와 아들과 부엌에서 몇 시간씩 속삭이는 것을 지켜보았다. 8일째 되던 날 시어머니는 참지 못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그녀는 갑자기 포크를 내려놓고 서연을 쳐다보았다. 서연아, 네 할머니 말이다. 너한테 뭐 남기신 거 없니? 돌아가시고 나서 서연은 천천히 접시에서 눈을 들어 감정 없이 차분하게 시어머니를 바라보았다. 글쎄요. 아무 연락 없었는데요. 이상하네. 나 여사가 말했다. 보통 유언장이 있으면 변호사한테서 친척들한테 연락이 오는데 언젠가 오겠죠. 아직은 조용하네요. 그래도 벌써 4개월이나 지났잖아. 그럴 수도 있죠. 뭐 서류 절차가 복잡한가 보죠. 제가 법을 아는 것도 아니고. 민준이 대화에 끼어들었다. 네가 직접 변호사 사무실에 전화해서 알아볼 수도 있잖아. 혹시 뭐라도 있을지. 왜요? 필요하면 알아서 찾아서 연락하겠죠. 민준 씨, 저는 지금 그 생각 별로 하고 싶지 않아요. 할머니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됐잖아요. 마음이 무거워요. 다른 얘기해요. 그녀는 다시 접시로 시선을 떨구고 식사를 계속했다. 나 여사는 아들과 재빨리 눈빛을 교환했다. 서연은 곁눈질로 그것을 보며 미소를 간신히 참았다. 그들은 혼란스러워하고 있었다. 구청의 정보원은 유언장이 있다고 확신했는데 서연은 침묵하고 있다. 정말 모르거나 아니면 숨기고 있거나 그들은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 저녁 식사 후 서연은 그들이 다시 나 여사의 방에서 속삭이는 소리를 들었다. 이번에는 조심스럽게 문에 다가가 휴대폰 녹음 기능을 켜고 문틈에 귀를 댔다. 그 친구가 실수한 거 아닐까? 민준의 목소리였다. 실수 아니야. 내가 직접 등기부등본 출력한 걸 봤어. 거기 분명히 이정순 명의 부동산 3건이라고 적혀 있었어. 유언장은 박서연 앞으로 되어 있고. 그럼 왜 쟤는 아무 말이 없지? 정말 모르거나 아니면 뭔가 의심하고 있거나. 뭘 의심해? 몰라. 우리가 어떻게든 알아챘다고 생각하는 걸지도. 어떻게? 그때 우리 조용히 얘기했잖아. 서연이는 회사 일 때문에 나가 있었고. 확실해? 잠시 침묵. 아마도. 그래. 확실해. 집에 없었어. 내가 확인했어. 좋아. 계획대로 가자. 걔가 유산을 알게 되거나 이미 알았다면 조만간 실토하게 되어 있어. 너무 노골적으로 압박하지 않는 게 중요해. 겁주면 안 되니까. 서연은 문에서 물러나 녹음을 끄고 파일을 저장했다. 이수연 변호사의 이메일로 파일을 보내며 짧은 설명을 덧붙였다. 시어머니와 남편의 대화, 유산에 대해 논의함. 10분 뒤 변호사에게서 답장이 왔다. 받았습니다. 훌륭합니다. 계속 증거를 수집하세요. 다음 날 민준이 행동을 시작했다. 아침 식사 중에 그는 갑자기 미래에 대해 이야기했다. 서연아, 내가 생각해봤는데 우리도 이제 슬슬 아이 문제 진지하게 생각해봐야 하지 않을까? 어떻게 생각해? 서연은 커피잔에서 눈을 들었다. 미리 녹음기를 켜두었다. 휴대폰은 잠옷주머니에 있었다. 아이요? 우리 둘 다 30 넘었잖아. 이제 때가 됐지. 친구들은 다 애가 있는데 우리는 계속 미루고 있잖아. 우리가 미루는 건 월세집에 살아서잖아요. 당신이 항상 먼저 집부터 사야 한다고 했잖아요. 바로 그거야. 그래서 이 문제를 좀 진지하게 다뤄볼 때가 된 것 같아. 우린 아파트 살 돈이 없잖아요. 만약 기회가 생긴다면? 예를 들어 내가 사업을 시작하는 거야. 카센터. 기억나? 내가 항상 꿈꿨던 거. 괜찮은 종잣돈만 있으면 성공해서 제대로 된 돈을 벌 수 있을 거야. 그러면 아파트도 사고 아이도 낳고. 서연은 생각에 잠긴 듯 고개를 끄덕였다. 나쁘지 않은 계획이네요. 그런데 종잣돈은 어디서 나요? 민주는 머뭇거렸다. 글쎄, 미친 이자로 대출을 받을까? 아니요, 사양할게요. 그럼 어떻게든 모아볼까? 한 20년은 모아야 할 텐데. 민주는 미간을 찌푸렸다. 분명 다른 반응을 기대했을 것이다. 서연이 혹시 유산이 있다면 스스로 말해주기를 바랐을 것이다. 하지만 그녀는 침묵하며 조용히 커피를 마셨다. 알았어. 좀 더 생각해보자. 그가 중얼거렸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고 일어나 컵을 싱크대에 가져다 놓았다. 민주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녀를 쳐다보았다. 이런 대화는 2, 3일에 한 번씩 반복되었다. 민주는 아이, 아파트, 사업 얘기를 번갈아 꺼냈다. 서연은 듣고 고개를 끄덕이고 그러면 좋겠다고 동의했지만 유산에 대해서는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다. 그리고 매번 대화를 녹음했다. 나 여사도 행동에 나섰지만 그녀의 방식은 더 거칠었다. 그녀는 노골적으로 무례하게 굴기 시작했다. 어느 날 저녁, 서연이 저녁을 준비하고 있을 때 시어머니가 부엌으로 들어와 소스를 맛보더니 얼굴을 찌푸렸다. 또 짜게 했네. 너는 미각이 없니? 제 입에는 괜찮은데요. 요리 못하는 사람들한테나 괜찮겠지. 비켜. 내가 마저 할게. 서연은 비켜섰다. 다투지도 쏘아붙이지도 않았다. 그냥 부엌을 나와 시어머니가 저녁을 마무리하게 내버려 두었다. 예전 같았으면 상처받고 속상했을 것이다. 지금은 아무렇지도 않았다. 나 여사가 아무리 무례하게 굴어도 상관없었다. 곧 끝날 일이니까. 며칠 뒤 시어머니는 노크도 없이
민준과 서연의 침실로 들어왔다. 서연은 컴퓨터 앞에 앉아 일하고 있었다. 서연아, 할 얘기가 있다. 네, 말씀하세요. 있잖아. 내 친구가 자기 아파트에 방 하나를 싸게 세준다고 하네. 내가 거기로 이사할까 생각 중이야. 서연은 돌아앉아 시어머니를 쳐다보았다. 그녀는 문가에 팔짱을 낀 채 도전적인 표정으로 서 있었다. 어머님 편하신 대로 하세요. 그건 어머님 결정이시죠. 그냥 너랑 민준이가 둘이 있기에는 좁은 것 같아서, 내가 방해되는 것 같아서 말이야. 방해 안 되는데요? 아니, 방해돼. 그리고 너희 결혼한 지 9년이나 됐는데 슬슬 자기 집도 있어야지. 월세집에서 시어머니랑 같이 사는 거 좀 그렇잖아. 안 그래? 서연은 시어머니를 보며 침묵했다. 다음 말을 그래서 말인데 너희도 이제 이사할 때가 된 것 같아. 나 없이 더 큰 집으로 월세를 옮기든가 아니면 아예 뭘 사든가. 무슨 돈으로요? 글쎄, 모르지. 돈을 모으든가 대출을 받든가. 민준이가 사업하고 싶어 하잖아. 잘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너한테 다른 방법이 있을 수도 있고. 바로 그거였다. 압박이 시작되고 있었다. 서연은 다시 컴퓨터 쪽으로 몸을 돌렸다. 어머님, 이사하고 싶으시면 하세요. 아무도 안 말려요. 하지만 저랑 민준 씨는 당분간 여기 있을 거예요. 집 살 돈이 생기면 사겠죠. 지금은 월세 사는 거고 저희는 만족해요. 그럼 저 일해야 해서요. 죄송합니다. 시어머니는 잠시 더 서 있다가 휙 돌아서 나가버렸다. 서연은 그녀의 방문이 쾅 닫히는 소리를 들었다. 저녁에 그녀는 다시 그들의 대화를 엿들었다. 나 여사는 분노에 차 있었다. 쟤 바보야, 뭐야. 내가 그렇게까지 남영누라. 쟤는 반응이 없어. 어머니, 쟤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거 아닐까요? 그럴 리가 없어. 4개월이나 지났는데. 변호사들은 상속인한테 통지할 의무가 있어. 쟤 알아. 확신해. 그냥 숨기는 거야. 그럼 어떡하죠? 더 세게 압박해야지. 너한테 직접 말하라고 해. 사업 시작하고 싶은데 돈이 필요하다. 방법이 있으면 말해라고. 민주는 침묵했다. 서연은 녹음을 끄고 변호사에게 녹음 파일을 보냈다. 2주가 더 흘렀다. 노원구 아파트의 수리가 끝났다. 서연은 가서 공사 상태를 확인했다. 아파트는 아늑하고 상쾌해졌다. 그녀는 침구, 수건, 식기를 가져다 놓았다. 가게에서 샴푸, 비누, 세제 등 필요한 생필품을 사서 채워 넣고 냉장고도 음식으로 채웠다. 아파트는 입주 준비가 완료되었다. 한편 시어머니와의 관계는 완전히 틀어졌다. 나 여사는 더 이상 적대감을 숨기지 않았다. 기회 있을 때마다 무례하게 굴고 얄미운 말을 하고 갈등을 조장했다. 어느 날 아침 서연은 자신이 아끼던 머그컵이 깨져 싱크대에 산산조각 나 있는 것을 발견했다. 어머님, 제 컵에 무슨 일 있었는지 아세요? 떨어졌어. 설거지하다가 미끄러졌네. 아끼던 건데 아쉽네요. 그냥 컵이잖아. 새로 사면 되지. 할머니 유품이었어요. 그래서 죽은 사람한테 컵은 필요 없어. 서연은 부엌 문턱에 멈춰서서 시어머니를 길고 차가운 시선으로 바라보았다. 어머님, 제가 여기 사는 건 이 집이 제 남편 집이기 때문이에요. 같이 사는 게 불편하시면 어머님이 직접 나가시면 돼요. 아무도 붙잡지 않아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해졌다. 네가 감히 어떻게? 저는 민준 씨 어머니세요. 그게 당신한테 무례하게 굴 권리를 주나요? 무례하게 구는 게 아니라 사실을 말하는 거야. 너는 9년 동안 내 아들 등골 빼먹으면서 아무것도 해준 게 없잖아. 저는 가게 예산의 거의 40%를 벌어와요. 어머님은 아무것도 안 하시고요. 그럼 누가 누구 등골을 빼먹고 있는 거죠? 나 여사는 입을 열었다가 닫았다. 대답할 말을 찾지 못했다. 돌아서서 부엌을 뛰쳐나가며 문을 쾅 닫았다. 서연은 아무 일 없다는 듯
세 컵의 커피를 타서 식탁에 앉았다. 마음속은 평온하고 차가웠다. 예전 같았으면 이런 충돌 후에 속상해하고 괴로워했을 것이다. 지금은 만족감만 느껴졌다. 시어머니는 대답을 들었고 서연이 더 이상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조용한 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저녁에 그녀는 나 여사가 민준에게 불평하는 것을 엿들었다. 내 마누라 아주 건방져졌어. 말대꾸하고 무례하게 굴고 내가 제대로 된 지적을 해줬는데 나한테 막말을 하잖아. 어머니도 가끔 좀 심하게 하시잖아요. 이제 걔 편드는 거야? 누구 편드는 게 아니라 그냥 민준아 기억해. 나는 내 엄마야. 평생 널 키우고 모든 걸 희생했어. 근데 쟤는 누구야? 9년 동안 너한테 애 하나 못 낳아준 마누라잖아. 준비가 안 됐었잖아요. 준비? 항상 핑계는 있지. 내 말 들어. 쟤한테는 단호하게 말해야 해. 제자리를 알려줘. 누가 이 집 주인인지 보여주라고. 안 그러면 제가 내 머리 꼭대기에 올라앉을 거야. 민주는 뭔가 알아들을 수 없게 중얼거렸다. 서연은 녹음을 끄고 쓴웃음을 지었다. 시어머니가 통제력을 잃고 있었다. 잘 됐다. 유산을 받은 지 3주째가 지났다. 서연은 점차 자신의 소중한 물건들을 거의 다 노원구 아파트로 옮겼다. 남은 것은 꼭 필요한 옷과 화장품뿐이었다. 언제든지 가방 하나만 싸서 떠날 수 있었다. 변호사는 그녀의 행동을 승인했다. 이수연 변호사는 모든 녹음 파일을 듣고 상황을 검토한 뒤 다음 단계인 이혼 소송 제기를 허락했다. 그들의 의도를 입증할 충분한 증거가 있습니다. 그녀가 전화로 말했다. 당신을 속이려는 계획을 논의하는 대화 녹음. 남편 쪽의 조종. 시어머니의 무례함. 이 모든 것이 필요하다면 법정에서 완벽한 그림을 만들어줄 겁니다. 소송을 제기할 준비가 되셨나요? 네, 서연이 단호하게 대답했다. 준비됐어요. 그럼 내일 오셔서 서류를 작성하죠. 다음 날 서현은 변호사를 찾아갔다. 그들은 이혼 소장을 작성하고 필요한 모든 서류를 모았다. 이수연 변호사는 다음 주 초에 법원에 서류를 제출하겠다고 약속했다. 민준 씨는 소장을 제출하고 일주일 정도 뒤에 받게 될 겁니다. 변호사가 설명했다. 그의 반응에 대비할 시간이 있을 거예요. 준비됐어요. 바로 이사하지 않으실 건가요? 소장을 받기 전에 이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갈등이 줄어들겠죠. 서연은 생각했지만 남기로 결정했다. 아니요, 그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고 싶어요. 그들의 얼굴을 보고 싶어요. 이수연 변호사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 권리입니다. 단, 조심하세요. 위협을 느끼면 즉시 떠나서 저에게 전화하세요. 서연은 저녁에 집에 돌아왔다. 민주는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다. 나 여사는 없었다. 그는 그녀를 어딘가 이상하고 탐색하는 듯한 눈으로 쳐다보았다. 너 좀 변한 것 같다. 뭐가요? 몰라. 뭔가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아. 예전에는 부드러웠는데 지금은 좀 차가워졌어. 서연은 어깨를 으쓱했다. 피곤해서 그런가 보죠. 일이 많아서요. 민주는 계속 그녀를 쳐다보다가 한숨을 쉬었다. 서연아, 우리 얘기 좀 해야겠어. 진지하게. 무슨 얘기요? 우리 미래에 대해서. 서연은 청바지 주머니 속 녹음기를 켜고 소파 맞은편 안락의자에 앉았다. 듣고 있어요. 민주는 말을 고르며 머뭇거렸다. 있잖아, 우리 결혼한 지 9년이나 됐는데 제자리 걸음만 하는 것 같아. 월세 살고 겨우 먹고 살고 아이도 없고. 이건 아니잖아. 그래서 뭘 제안하고 싶은데요? 나는 발전해야 해. 평생 매니저로 일할 수는 없어. 내 사업을 하고 싶어. 카센터. 내가 잘하는 분야잖아. 경험도 있고 인맥도 있고 성공할 자신 있어. 근데 종잣돈이 필요해. 얼마나요? 최소 5억, 10억이면 더 좋고. 사무실 임대,
장비 구입, 초기 직원들, 월급. 그런 돈이 어디서 나요? 민주는 기대하는 눈빛으로 그녀를 쳐다보았다. 혹시 너한테 무슨 아이디어나 방법이 있을까 해서. 무슨 방법이요? 저한테 그런 돈 없어요. 내 할머니는 아무것도 안 남기셨어? 바로 그거였다. 직접적인 질문. 서연은 그를 바라보며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다. 민준 씨, 우리 미래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네요. 그의 얼굴이 환해졌다. 그는 이것을 동의의 표시로 받아들인 것이 분명했다. 나도 그 생각이야. 가족으로서 함께 생각해 보자. 만약 할머니가 뭘 남기셨다면 그게 우리 기회잖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했어요. 서연이 말을 잘랐다. 시간을 좀 줘요. 얼마나? 모르겠어요. 일주일, 2주일. 민주는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 생각해봐. 너무 오래 끌지는 말고 기회는 영원하지 않으니까. 서연은 일어나 침실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녹음을 끄고 변호사에게 녹음 파일을 보내며 주석을 달았다. 남편이 직접적으로 유산에 대해 물으며 조종하려 함. 1분 뒤 답장이 왔다. 훌륭합니다. 계속 버티세요.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 날인 토요일, 나 여사는 가족 회의라는 것을 열었다. 저녁 식사 후 그녀는 서연과 민준을 부엌 식탁에 앉히고 자신은 맞은편에 앉았다. 자, 그녀가 위엄있게 시작했다. 우리 솔직하게 숨김없이 얘기해야겠어. 서연은 식탁 위에 손을 모은 채 차분하게 그녀를 바라보았다. 녹음기는 켜져 있었다. 서연아, 시어머니가 말을 이었다. 너 할머니한테 유산 받았니? 안 받았니? 직설적인 질문. 정면으로. 서연은 대답을 서두르지 않았다. 나 여사를 그리고 민준을 쳐다보았다. 그는 시선을 피하며 초조해했다. 왜 물으시죠? 마침내 서연이 입을 열었다. 우리는 가족이니까. 나 여사가 소리쳤다. 가족 중 누군가 다른 사람을 도울 기회가 생기면 그렇게 해야지. 도울 기회요? 그래, 민준이가 사업을 시작하고 싶어 해. 돈이 필요하고. 내 할머니가 너한테 뭘 남겨주셨다면 그게 우리 기회잖아. 우리요? 당연히 우리지. 너랑 민준이는 부부잖아. 한 사람의 것은 두 사람 모두의 것이지. 서연은 고개를 저었다. 꼭 그렇지는 않아요. 상속 재산은 받은 사람의 고유 재산이에요. 나 여사는 미간을 찌푸렸다. 네가 그걸 어떻게 알아? 책에서 읽었어요. 책, 잘난 척은. 내 말 들어, 얘야. 가족 사이에는 비밀이나 따로 둔 돈이 있으면 안 돼. 모든 건 공동의 것이야. 할머니가 너한테 아파트나 다른 걸 남기셨다면 너는 남편이랑 나눠야 할 의무가 있어. 의무요? 그래, 너는 걔 아내니까. 서연은 식탁에서 일어나 시어머니를 내려다보았다. 나 여사님, 저는 누구에게도, 특히 어머님께는 아무런 의무도 없습니다. 시어머니는 분노로 얼굴이 붉어지며 벌떡 일어났다. 네가 감히 나한테 그런 식으로 말해? 침착하게 하세요. 저는 어머님의 무례함과 조종을 더 이상 참기 지쳤어요. 이제 그만하세요. 민준아, 나 여사가 비명을 질렀다. 얘가 나한테 어떻게 하는지 들었어? 민준은 고개를 숙인 채 앉아 침묵했다. 민준아, 뭐라도 말해봐. 내 엄마를 모욕하고 있잖아. 그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서연을 보았다. 서연아, 왜 그래? 어머니 말씀이 맞잖아. 우리는 가족이고 서로 도와야지. 돕는다고요. 서연이 되뇌었다. 알겠네요. 그녀는 돌아서서 침실로 향했다. 나 여사가 등 뒤에서 무언가 소리쳤지만 서연은 듣지 않았다. 문을 닫고 잠갔다. 침대에 앉아 녹음을 끄고 변호사에게 파일을 보냈다. 그들이 공개적으로 유산을 내놓으라고 요구합니다. 이제 행동할 때인 것 같습니다. 즉시 답장이 왔다. 동의합니다. 월요일에 이혼 소송 서류를 제출하겠습니다. 힘내세요. 서연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응시했다. 문 밖에서는 시어머니가 계속 소리를 지르고 있었다. 민주는 그녀를 진정시키며 무언가 말했다. 며칠만 더 지나면 모든 것이 변할 것이다. 할머니가 옳았다. 사람들은 자신의 진짜 얼굴을 드러냈다. 그리고 이제 서연은 무엇을 해야 할지 알았다. 그녀는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가슴속은 평온하고 차갑고 명료했다. 게임은 계속되고 그녀는 이길 작정이었다. 서연은 침실 침대에 앉아 문 밖의 목소리가 잦아드는 것을 들었다. 나 여사는 마침내 진정하고 소리 지르기를 멈췄다. 민준이 그녀에게 조용하고 달래는 듯한 목소리로 무언가 말했다. 이윽고 발소리가 들리고 시어머니 방문이 닫히는 소리가 났다. 정적, 서연은 휴대폰을 보았다. 이수연 변호사의 메시지. 월요일 오전 10시에 법원에 서류를 제출합니다. 일주일 뒤쯤 남편의 반응에 대비하세요. 오늘은 토요일. 그럼 9일 뒤에 민주는 이혼 소장을 받게 될 것이다. 9일 동안 그녀는 여기서 더 머물며 그들이 돈에 접근하려는 시도를 지켜볼 수 있다. 아니면 어쩌면 모든 것을 더 일찍 끝내야 할지도 모른다. 그녀는 한 달 전 모든 것이 변했던 바로 그날을 떠올렸다. 할머니가 아파트 세 채와 전원주택을 유산으로 남기셨다는 사실을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알리기 위해 변호사 사무실에서 기분 좋게 돌아오던 그날. 하지만 현관에 들어섰을 때 시어머니와 남편의 목소리를 듣고야 듣기로 결심했다. 그리고 들려온 말에 경악하여 얼어붙고 말았다. 그때 복도에 서서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자신을 속이고 버릴 계획을 짜는 것을 듣던 그 순간 마음속 무언가가 부서졌다. 고통이나 비명 없이 너무 오랫동안 당겨져 낡은 밧줄이 끊어지듯 조용하고 완전하게. 그리고 한 달이 지난 지금 그녀는 그날 시작된 일을 끝낼 준비가 되었다. 서연은 침대에서 일어나 창가로 다가갔다. 밖은 어두워지고 가로등이 켜졌다. 아래에서는 아이들이 웃으며 숨바꼭질을 하고 있었다. 평범한 토요일 저녁. 누군가에게는 평범하지만 그녀에게는 이 아파트에서의 마지막 저녁이었다. 그녀는 옷장에서 작은 여행 가방을 꺼내 남은 짐을 챙기기 시작했다. 화장품 파우치, 티셔츠 몇 장, 청바지, 속옷. 나머지는 이미 노원구 아파트에 있었다. 이 가방이 마지막이었다. 짐을 다 싸고 가방을 닫아 문 옆에 세워두었다. 그리고 휴대폰을 들어 이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내일 이사합니다. 이 연극을 끝낼 때가 된 것 같습니다. 1분 뒤 답장이 왔다. 지지합니다. 행동하세요. 저는 항상 대기하고 있겠습니다. 서연은 침실에서 나오지 않고 잠자리에 들었다. 민주는 노크도 대화를 시도하지도 않았다. 거실 소파에서 잤다. 아마도 어머니가 아내에게 생각할 시간을 주라고 말했을 것이다. 그녀가 생각하고 있다고 그들은 그렇게 믿게 놔두자. 일요일 아침은 늦게 시작되었다. 서연은 9시에 일어나 옷을 입고 머리를 빗고 가방을 챙겨 침실을 나섰다. 부엌에는 민준과 나 여사가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가방을 든 그녀를 보고 둘은 서로를 쳐다보았다. 어디가? 민준이 물었다. 친구 집에 며칠 다녀오려고. 어떤 친구? 수진이. 좀 쉬고 생각 좀 해야겠어. 나 여사는 눈을 가늘게 떴다. 무슨 생각? 서연은 그녀를 오랫동안 쳐다보았다. 미래에 대해서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시어머니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계획이 먹히고 있다고, 서연이 압박에 무너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분명했다. 그래, 잘 생각했다. 잘 생각해봐. 가족이 제일 중요한 거야. 가까운 사람을 위해 희생할 줄도 알아야지. 서연은 대답하지 않고 그냥 돌아서서 아파트를 나섰다. 택시를 타고 노원구 아파트로 가면서 창밖을 보았다. 도시가 깨어나고 사람들이 각자의 일로 바삐 움직이고 있었다. 상점, 카페,
미용실이 문을 열었다. 평범한 사람들의 평범한 삶. 곧 그녀에게도 평범한 삶이 찾아올 것이다. 거짓말도, 조종도, 그녀를 식충이 취급하는 시어머니도 없는 삶. 아파트는 고요함과 가칠한 페인트 냄새로 그녀를 맞았다. 서연은 현관에 가방을 내려놓고 방들을 둘러보았다. 모든 것이 제자리에,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었다. 그녀의 물건들이 옷장에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다. 부엌에는 식기가 놓여 있고 냉장고에는 음식이 있었다. 집, 그녀의 집. 그녀는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꺼내 이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이사했습니다. 내일 서류 제출 부탁드립니다. 답장, 네, 10시에 법원에 가겠습니다. 따로 오실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다 처리하겠습니다. 오후 2시에 제 사무실에서 뵙고 세부 사항을 논의하죠. 서연은 남은 하루를 아파트를 꾸미며 보냈다. 욕실에 수건을 걸고 책장에 책을 꽂고 속옷을 정리했다. 저녁이 되자 모든 것이 준비되었다. 그녀는 자신의 침대, 자신의 아파트에서 일찍 잠자리에 들었다. 꿈도 꾸지 않고 깊이 잠들었다. 월요일은 평온하게 지나갔다. 서연은 컴퓨터로 일하고 클라이언트와 통화하고 프로젝트를 마무리했다. 오후 2시에 이수연 변호사를 찾아갔다. 변호사는 서류철을 들고 그녀를 맞았다. 오늘 아침에 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재판은 3주 뒤인 7월 23일로 잡혔습니다. 남편분은 이번 주 아마 목요일이나 금요일쯤 소장을 받게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전화해서 만나자고 하려 할 겁니다. 어떻게 하실 건가요? 서연은 생각했다. 전화 안 받을 거예요. 해야 할 말은 법정에서 다 할 거니까요. 현명한 결정입니다. 하지만 그가 직접 찾아올 수도 있다는 점은 각오하셔야 합니다. 노원구 아파트 주소를 알고 있나요? 아니요. 아무에게도 말 안 했어요. 잘 됐네요. 그럼 당신을 찾기 어려울 겁니다. 휴대폰은 켜두시고 무슨 일 있으면 바로 전화하세요. 그들은 다가올 재판의 세부 사항, 가능한 질문과 논거에 대해 논의했다. 이 변호사는 성공을 확신했다. 공동명의 재산도 자녀도 공동대출도 없습니다. 이혼은 형식적인 절차가 될 겁니다. 남편 쪽에서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조정기간을 요구하며 절차를 지연시키는 것뿐이지만 이런 상황에서 판사가 받아줄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서연은 집으로 돌아와 계속 일했다. 휴대폰은 조용했다. 민주는 전화도 문자도 하지 않았다. 아마 아직도 그녀가 친구 집에서 미래를 고민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모양이었다. 3일이 지났다. 수요일, 목요일. 조용했다. 금요일 오전 11시쯤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다. 민준이었다. 1통, 2통, 3통, 5통, 10통. 서연은 받지 않았다. 이어서 문자가 왔다. 서연아, 당장 전화 받아. 할 얘기가 있어. 이게 무슨 실수야. 법원에서 소장이 왔어. 네가 이혼 소송을 냈다고? 대답 좀 해. 서연은 메시지를 차분히 읽고 답장하지 않았다. 민준의 번호를 차단했다. 그러자 나 여사도 전화를 걸기 시작했고 그녀의 번호도 차단했다. 오후 4시에 이수연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다. 남편분이 제 사무실에 찾아와서 설명을 요구하며 소리 지르고 협박했습니다. 보안요원을 불러야 했습니다. 협박이요? 언어적으로요. 이혼은 절대 안 해줄 거라고, 후회하게 될 거라고, 자기 몫을 찾아낼 방법을 찾을 거라고 했습니다. 사무실 CCTV에 다 녹화되었습니다. 계속 이런다면 접근 금지 신청을 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댁으로 찾아가지는 않았나요? 아니요. 제가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요. 다행입니다. 힘내세요. 재판까지 2주 반 남았습니다. 저녁에 서연은 발코니에 앉아 차 한 잔을 마시며 노을을 바라보았다. 휴대폰은 옆에 꺼져 있었다. 고요하고 평온했다. 저 멀리 월세집에서는 민준과 나 여사가 분명 패닉에 빠져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서연이 어떻게 알았는지, 왜 이혼 소송을 냈는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알아내려 애쓰고 있을 것이다. 추측하게 놔두자. 일주일이 지났다. 서연은 일하고 클라이언트를 만나고 도시를 산책했다. 지난 9년 동안 살지 못했던 평범한 삶을 살았다. 어디에 있는지, 누구와 있는지, 몇 시에 돌아올지 아무도 통제하지 않았다. 아무도 무례하게 굴거나 압박하거나 조종하지 않았다. 자유는 조용했다. 시끄럽거나 화려하지 않고 그저 자신이 자신에게 속해 있다는 조용하고 평온한 확신이었다. 민주는 계속해서 다른 번호로 전화를 걸어왔다. 서연은 새로운 번호가 뜰 때마다 차단했다. 그러자 그는 이메일과 메신저로 메시지를 보내기 시작했다. 그녀는 읽지 않고 바로 삭제했다. 재판 3일 전, 이수연 변호사에게서 이메일이 왔다. 남편 측에서 조정기간 신청을 했으나 법원에서 기각했습니다. 재판은 예정대로 진행됩니다. 서연은 안도감을 느꼈다. 곧 모든 것이 끝날 것이다. 7월 23일은 무더웠다. 서연은 일찍 일어나 단정한 검은색 바지와 흰색 셔츠를 입고 머리를 하나로 묶었다. 화장은 최소한으로 했다. 차분하고 자신감 있어 보였다. 재판은 11시에 시작되었다. 그녀는 20분 전에 도착해 로비에서 이수연 변호사를 만났다. 준비되셨나요? 네, 그는 이미 와 있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재판 전까지 그들과 대화하지 마세요. 다가오려고 하면 그냥 지나치세요. 그들은 3층으로 올라가 복도를 걸었다. 민주는 벤치에 구부정하게 앉아 있었다. 옆에는 긴장하고 화가 난 표정의 나 여사가 있었다. 그들은 서연을 보고 벌떡 일어났다. 민준이 한 걸음 다가왔다. 서연아, 우리 얘기 좀 해야 해. 서연은 그를 쳐다보지도 않고 지나쳤다. 이수연 변호사가 길을 막았다. 제 의뢰인에게 접근하지 마십시오. 저는 남편입니다. 당신은 이혼 소송의 피고입니다. 모든 질문은 법정에서 하십시오. 그들은 법정 안으로 들어갔다. 서연은 변호사 옆에 앉아 무릎 위에 손을 모으고 고르고 차분하게 숨을 쉬었다. 1분 뒤 민준과 그의 어머니가 들어와 반대편에 앉았다. 민준은 애원하는 눈빛으로 서연을 바라보았다. 나 여사는 증오에 찬 눈빛이었다. 판사가 들어왔다. 흰머리에 엄격한 표정의 나이든 여성이었다. 모두 일어섰다가 앉았다. 재판이 시작되었다. 판사는 소장을 낭독하고 서연에게 이혼 의사를 확인하는지 물었다. 네, 확인합니다. 사유는 극복할 수 없는 성격 차이. 혼인관계는 사실상 파탄에 이르렀습니다. 판사는 민준을 향해 돌아섰다. 피고, 이혼에 동의합니까? 민준은 침묵했다. 나 여사가 그의 팔꿈치를 툭 쳤다. 아니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가 힘겹게 말했다. 저는 가정을 지키고 싶습니다. 조정기간을 주십시오. 판사는 서류를 들여다보았다. 조정기간 신청은 이미 기각되었습니다. 재심사할 사유가 없습니다. 피고, 재산 분할에 대한 이의가 있습니까? 네. 나 여사가 끼어들었다. 제 며느리에게는 상속받은 아파트가 세 채 있습니다. 그건 분할되어야 합니다. 판사는 미간을 찌푸렸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피고의 어머니입니다. 당신은 이 사건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정숙을 유지하시거나 퇴정해 주십시오. 나 여사는 입술을 깨물었지만 조용히 했다. 판사는 다시 민준에게 물었다. 질문을 반복합니다. 재산 분할에 대한 이의가 있습니까? 민준은 서연을 그리고 판사를 쳐다보았다. 네, 아내가 혼인 기간 중에 유산을 받았습니다. 저는 절반에 대한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수연 변호사가 일어섰다. 재판장님, 민법 제830조에 따라 부부 일방이 상속받은 재산은 그의 고유 재산이며 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제 의뢰인이 유언에 따라 부동산을 상속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합니다. 그녀는 서류처를 판사에게 건넸다. 판사는 서류를 검토하고 고개를 끄덕였다.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습니다. 상속 재산은 공동 재산이 아닙니다. 민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하지만 그건 불공평합니다. 저는 남편입니다. 법은 부부간의 상속 재산 분할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판사가 잘라 말했다. 양측에 다른 이의가 있습니까? 공동재산, 대출, 채무 등. 이수연 변호사는 고개를 저었다. 없습니다. 양측은 월세로 거주했으며 공동재산을 취득하지 않았습니다. 자녀도 없고 서로에 대한 금전적 채무도 없습니다. 피고, 확인합니까? 민주는 고개를 숙인 채 앉아 있었다. 고개를 끄덕였다. 판사는 서류에 메모했다. 재산 분쟁과 자녀가 없고 혼인관계 유지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양측이 인정한 점을 고려하여 법원은 이혼을 판결합니다. 판결은 선고일로부터 1개월 후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패정합니다. 의사봉이 울렸다. 모든 것이 끝났다. 서연은 일어나 이수연 변호사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 돌아서서 출구로 향했다. 민준이 벌떡 일어나 길을 막으려 했다. 서연아, 잠깐만. 우리 얘기 좀 해야 해. 그녀는 멈춰 서서 그를 바라보았다. 3주 만에 처음으로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우린 할 얘기 없어. 무슨 소리야? 우리 9년 동안 함께 했잖아. 했었지. 이제는 아니야.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해가 안 가? 왜 이러는 거야? 뭐 때문에? 나 여사가 다가와 서연의 팔을 붙잡았다. 네가 내 아들 인생을 망쳤어. 그깟 아파트 몇 채 때문에 가정을 파괴했다고. 서연은 팔을 세게 뿌리쳤다. 건드리지 마세요. 네가 뭔데? 돈 좀 생겼다고 뭐라도 된 줄 알아? 나 여사님, 물러서세요. 시어머니는 물러서지 않고 한 걸음 더 다가와 손바닥을 휘둘러 그녀를 때리려 했다. 서연은 그녀의 손목을 낚아채 자신의 얼굴에서 몇 센티미터 앞에서 멈추게 했다. 세게 쥐었다. 아파, 저 건드리면 경찰에 신고할 겁니다. 증인도 있고 어머님이 저를 속이려던 계획을 담은 대화 녹음 파일도 있어요. 해보시죠. 나 여사는 손을 뿌리치고 물러섰다. 눈에는 증오가 가득했다. 무슨 녹음? 무슨 소리야? 서연은 휴대폰을 꺼내 오디오 파일 폴더를 열고 바로 그 첫 번째 파일을 찾았다. 재생했다. 스피커에서 나 여사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그 할망구 죽은 지 4개월 됐어. 내가 구청 지적과에서 일하는 친구 통해서 알아봤는데 그 여자 명의로 아파트가 3채나 있었대. 3채에다 양평 전원주택까지. 서연은 재생을 멈추고 하얗게 질린 시어머니의 얼굴과 당황한 남편의 얼굴을 보았다. 저는 다 들었어요. 당신들이 내가 집에 없는 줄 알았던 바로 그날, 1달 전에 어떻게 나를 속여서 아파트를 팔게 하고 그 돈을 당신들 사업에 투자한 다음 돈이 다 쓰이면 나랑 이혼할지 의논하고 있었죠. 민주는 입을 열었다가 닫았다. 할 말을 찾지 못했다. 나 여사는 상황을 수습하려 했다. 그건 네가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야. 우리는 그냥 여러 가지 방법을 의논했던 것뿐이야. 속이는 방법, 이용하는 방법이요. 저는 한마디도 빼놓지 않고 다 들었고 녹음했어요. 당신들 대화가 담긴 오디오 파일이 23개나 있어요. 전부 변호사에게 전달했고 당신들이 무슨 짓이라도 하려 하면 법정에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시어머니는 입을 다물었다. 패배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민준이 한 걸음 다가와 손을 내밀었다. 서연아, 미안해. 내가 바보였어. 엄마가 설득해서 내 정신이 아니었어. 제발 용서해줘. 우리 다시 시작하자. 서연은 고개를 저었다. 당신이 날 사랑했다면 어머니 계획에 동의하지 않았을 거야. 당신은 돈 때문에 나를 속이고 버리는데 동의했어.
그건 사랑이 아니야. 민준 씨, 계산이지. 아니야, 난 널 사랑해. 정말이야. 당신은 당신 자신과 어머니를 사랑하겠지. 나는 그 목록에 세 번째도 못 껴. 내가 변할게. 약속해. 필요 없어. 관심 없으니까. 서연은 그를 지나쳐 출구로 향했다. 민준이 뒤쫓아왔다. 잠깐만, 너 이제 어디로 가? 어디서 살아? 우리 만나서 제대로 얘기 좀 하자. 그녀는 문 앞에서 멈춰서서 돌아보았다. 나는 이미 이혼 소송을 냈고 법원은 판결을 내렸어. 한 달 뒤면 우리는 법적으로 남남이야. 더 이상 의논할 건 없어. 그리고 당신한테는 월세집 비워줄 2주가 남았어. 임대차 계약은 내 이름으로 되어 있으니까. 안 비우면 내가 계약 해지할 거고 집주인이 당신들을 직접 내쫓을 거야. 민주는 얼어붙었다. 진심이야? 날 내쫓겠다고? 두 분 다 내쫓는 거예요. 그건 내 아파트예요. 내가 계약했고 내가 월세를 내고 있었어요. 더 이상 내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나랑 엄마는 갈 곳이 없어. 그건 당신들 문제죠. 나 여사님도 일하고 당신도 일하잖아요. 둘이서 뭘 구하든가 따로 구하든가 하세요. 난 상관없어요. 나 여사가 한 걸음 다가왔다.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다. 너 후회할 거야. 민준이가 어떻게든 그 아파트 뺏어낼 방법을 찾을 거라고. 우리도 변호사 선임할 거야. 선임하세요. 법은 내 편이고 오늘 법정에서 그걸 증명해준 훌륭한 변호사가 저한테는 있어요. 행운을 빌어요. 서연은 법원 건물을 나섰다. 이수연 변호사가 거리에서 그녀를 따라잡았다. 훌륭했습니다. 정말 잘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이제 어떻게 되나요? 한 달 뒤에 이혼 확인서를 받게 될 겁니다. 그러면 공식적으로 모든 게 끝납니다. 그때까지는 평온하게 지내세요. 전 남편이나 그의 어머니가 괴롭히면 전화하세요. 접근금지 신청을 하겠습니다. 그들은 작별 인사를 했다. 서연은 택시를 잡아 집으로 향했다. 스쳐 지나가는 도시를 창밖으로 보며 이상한 평온함을 느꼈다. 기쁨도 승리감도 아닌 그저 평온함. 2주가 지났다. 민주는 월세집을 비웠다. 서연은 마지막 날 그곳에 가서 남은 물건들을 챙겼다. 아파트는 텅 비어 있었고 낯설었다. 마치 그녀가 한 번도 이곳에 살지 않았던 것처럼. 집주인에게는 이혼해서 더 이상 계약하지 않겠다고 설명했다. 그녀는 이해해주고 보증금을 돌려주었다. 서연은 텅 빈 거실에 서서 헐벗은 벽을 바라보았다. 9년. 그녀는 여기서 9년을 살았다. 9년 동안 이곳을 집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곳은 그저 월세집, 임시 거처였을 뿐이다. 진짜 집은 다른 동네. 할머니가 남겨주신 아파트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문을 닫고 집주인에게 열쇠를 건네주고 떠났다. 다시는 그곳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한 달 뒤 이혼 확인서가 도착했다. 박서연과 김민준이 더 이상 부부가 아님을 증명하는 공식적인 서류였다. 서연은 확인서를 서류철에 넣어 금고에 보관했다. 인생의 한 챕터를 닫았다. 삶은 계속되었다. 그녀는 3년 전 자신에게 아트 디렉터 자리를 제안했던 바로 그 대형 디자인 스튜디오에 취직했다. 그 자리는 이미 채워졌지만 수석 디자이너로 채용되었다. 좋은 연봉, 흥미로운 프로젝트, 좋은 동료들, 상속받은 아파트 중 2채는 셀을 놓았다. 괜찮은 세입자를 찾아 정식으로 계약했다. 임대 수입은 모든 지출을 충당하고도 남았다. 전원주택은 자신을 위해 남겨두기로 했다. 여름에 그곳에 가서 정돈하기 시작했다. 작은 집, 무성한 정원, 낡은 정자. 할머니가 예전에 직접 사과나무, 체리나무, 산딸기나무를 심으셨던 곳이다. 서연은 정원사를 고용해 정리를 부탁했다. 여름이 끝날 무렵 전원주택은 몰라보게 달라졌다. 주말에 와서 도시의 소음에서 벗어나 쉴 수 있는 곳이 되었다.
민주는 몇 번 연락을 시도했다. 새로운 번호로 전화를 걸고 메신저로 메시지를 보냈다. 서연은 답장하지 않고 차단했다. 그러자 그도 포기했다. 공통된 지인을 통해 그가 고시원에서 방을 얻어 살며 예전 건설 현장에서 계속 일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나 여사는 자신의 뷰티숍을 닫았다. 빚, 대출, 세금 문제, 이제는 남의 샵에서 최저임금을 받으며 평범한 미용사로 일하고 있다고 했다. 서연은 이 소식에 기쁨이나 고소함을 느끼지 않았다. 그냥 참고 사항으로 받아들였다. 그들은 더 이상 그녀 삶의 일부가 아니었다. 가을에 그녀는 몇 년 동안 보지 못했던 오랜 친구 수진을 만났다. 그들은 카페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사는 이야기를 나누었다. 너 변했다. 수진이 서연을 유심히 보며 말했다. 뭔가 다른 사람이 됐어. 어떤 면에서 더 자신감 있고 평온해졌어. 예전에는 뭐랄까 좀 기죽어 있는 느낌이었는데 지금은 빛이 나. 서연은 미소 지었다. 그냥 마침내 나를 위해 살고 있어서 그런가 봐. 어때? 좋아. 이상하고 익숙하지 않지만 좋아. 수지는 손을 뻗어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정말 잘 됐다. 진심이야. 한 달이 더 지났다. 겨울이 일찍 찾아왔다. 11월 초에 눈이 내렸다. 서연은 담요를 두른 채 자신의 아파트 발코니에 서서 아래의 하얀 도시를 바라보았다. 행복하다고 느꼈을까? 어려운 질문이었다. 행복은 모든 것이 완벽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곁에 있으며 미래에 대한 계획이 밝고 즐거울 때 느끼는 것이다. 그녀에게는 사랑하는 사람이 없었다. 계획은 평범하고 일상적이었다. 1. 아파트, 전원주택. 거창한 것은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자유롭다고 느꼈다. 그것은 행복보다 중요했다. 어디로 갈지, 무엇을 할지, 누구와 어울릴지 선택할 자유. 아침에 일어나 오늘 누구의 비위를 맞춰야 할지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자유. 전화기가 진동했다. 모르는 번호. 서연은 미간을 찌푸리고 받았다. 여보세요. 민준의 목소리였다. 서연아, 나야. 제발 끊지 마. 그녀는 침묵하며 기다렸다. 할 얘기가 있어. 내가 틀렸다는 걸 깨달았어. 내가 정말 쓰레기처럼 굴었어. 미안해. 모든 걸 바로잡을 기회를 줘. 서연은 내리는 눈을 바라보았다. 당신한테는 기회가 있었어. 9년 동안 당신이 그걸 낭비했지. 다시는 전화하지 마. 잠깐만. 나 정말 변했어. 엄마한테서 독립했고 혼자 살면서 많은 걸 깨달았어. 민준 씨, 당신이 변했더라도 난 관심 없어. 돌아가고 싶지도 않고 다시 시도하고 싶지도 않아. 그냥 원하지 않아. 그러니까 더는 전화하지 마. 그녀는 전화를 끊고 번호를 차단했다. 발코니에서 잠시 더 서 있다가 아파트로 돌아와 커피를 탔다. 소파에 앉아 9년 동안 보지 못했던 좋아하는 영화를 틀었다. 민준이 유치한 멜로드라마라고 말했기 때문에. 담요를 덮고 커피를 마시며 영화를 보았다. 그리고 오랜만에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이혼 후 반년이 지났다. 2월 할머니 이정순 여사의 기일. 서연은 묘지에 가서 꽃을 바쳤다. 묘비 앞에 서서 사진을 바라보았다. 사진 속 할머니는 조용하고 지혜로운 미소를 짓고 계셨다. 고마워요, 할머니. 서연이 속삭였다. 할머니가 옳았어요. 모든 면에서요. 바람이 나뭇가지를 흔들어 땅 위로 눈을 떨어뜨렸다. 조용하고 평온했다. 서연은 잠시 더 서 있다가 돌아서서 출구로 향했다. 삶은 계속되었다. 그녀의 삶. 그리고 그것이 가장 중요했다. 저녁에 그녀는 자신의 아파트에서 새로운 프로젝트 작업을 하고 있었다. 책상 위에는 커피가 놓여 있고 옆에는 스케치가 담긴 노트가 있었다. 조용한 음악이 흐르고 있었다. 창문에는 비가 부딪히고 있었다.
3월은 예측할 수 없었다. 눈이 오다가도 비가 왔다. 서연은 의자 등받이에 기대어 기지개를 켜고 시계를 보았다. 저녁 9시 30분. 업무 시간 끝. 그녀는 노트북을 닫고 커피를 한 잔 더 타서 창가로 다가갔다. 도시를 바라보았다. 창문의 불빛, 도로의 자동차, 바삐 움직이는 사람들. 저 도시 어딘가에 민준이 살고 있고 그의 어머니도 어딘가에 살고 있다. 그들은 그녀 없이 각자의 삶을 살고 각자의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그녀도 그들 없이 공평했다. 서연은 할머니 편지의 한 구절을 떠올렸다. 이건 그냥 부동산이 아니야, 서연아. 이건 내 자유란다. 그때 한 달 전에는 그녀는 그 말의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다. 자유란 돈, 아파트, 떠날 수 있는 가능성이라고 생각했다. 이제는 알았다. 자유란 선택할 권리라는 것을. 집 없이 길거리에 나앉을까봐 두려워서가 아니라 주변의 압박 때문이 아니라 그저 자신이 원하거나 원하지 않기 때문에 선택하는 것. 전화기가 다시 진동했다. 또 다른 모르는 번호. 서연은 화면을 보고 한숨을 쉬었다. 민주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전화를 받았다. 서연아, 나야. 제발 우리 만나서 어른답게 제대로 얘기 좀 하자. 우린 할 얘기 없어. 무슨 소리야? 우리 뒤에는 9년의 세월이 있잖아. 있었지. 이제는 없어. 네가 보고 싶어. 서현은 쓴웃음을 지었다. 당신이 보고 싶은 건 내가 아니야. 내가 줄 수 있었던 것들이겠지. 아파트, 돈, 편안한 삶. 당신이 변했다고 믿지 않아. 사람은 그렇게 빨리 변하지 않아. 나 정말 변했어. 그럴지도 모르지. 하지만 난 상관없어. 확인하고 싶지 않아. 서연아, 다시는 전화하지 마. 민준 씨. 농담 아니야. 다음번에는 변호사 찾아가서 연락 금지 신청할 거야. 날 좀 내버려둬. 그녀는 전화를 끊고 번호를 차단했다. 마지막이었다. 다시는 그가 전화를 걸 기회를 주지 않을 것이다. 서연은 커피를 다 마시고 가방을 챙겨 재킷을 입었다. 비가 오는데도 산책하기로 결심했다. 신선한 공기와 움직임이 필요했다. 그녀는 거리로 나와 젖은 보도를 따라 걸었다. 후드 위로 빗방울이 떨어지고 가로등이 웅덩이에 비쳤다. 도시는 밤의 삶을 살고 있었다. 서연은 걸으며 미래에 대해 앞으로 무엇을 할지에 대해 생각했다. 1. 아파트, 전원주택. 좋은 기반이다. 하지만 그녀 자신을 위해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예전에는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하지 않았다. 상황이 흘러가는 대로, 주어진 대로 살았다. 이제는 자신의 욕망에 대해 생각할 여유가 생겼다. 그녀는 무엇을 원할까? 여행, 바다, 산, 유럽의 고풍스러운 도시들을 보는 것을 오랫동안 꿈꿔왔다. 이제 돈을 모아서 갈 수 있다. 아무도 금지하거나 돈 낭비라고 말하지 않을 것이다. 배움, 그림이나 사진 강좌를 듣고 싶었다. 이제 등록해서 수업에 갈 수 있다. 시간도 있고 돈도 있다. 사는 것. 그저 남의 의견이나 기대에 신경 쓰지 않고 사는 것. 서연은 작은 공원 앞에 멈춰 서서 지붕 있는 벤치에 앉았다. 휴대폰을 꺼내 메모를 열고 소원 목록을 쓰기 시작했다. 바다, 그림 수업, 직장에서의 새 프로젝트, 전원주택 수리, 어쩌면 고양이를 키우는 것. 목록이 길어질수록 마음속이 따뜻해졌다. 이것은 그녀의 삶, 그녀의 선택, 그녀의 미래였다. 그녀는 일어나 집으로 향했다. 비가 그쳤다. 구름 사이로 달이 얼굴을 내밀었다. 도시가 은빛으로 빛났다. 아름다웠다. 집에 돌아온 서연은 샤워를 하고 잠자리에 들었다. 내일은 새로운 날. 평범한 근무일이 시작될 것이라는 생각과 함께 잠이 들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다. 아침은 햇살과 함께 시작되었다. 3월에는 드문 일이었다. 서연은 일어나 커피를 내리고 노트북과 함께 식탁에 앉았다.
이메일을 확인하고 클라이언트에게 답장하고 새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점심때는 수진이 전화해서 주말에 영화를 보러 가자고 했다. 서연은 동의했다. 그냥 즐거움을 위해 영화관에 가본 지 오래되었다. 저녁에는 저녁을 해먹고 드라마를 봤다. 일찍 잠자리에 들었다. 평범한 하루, 그녀의 하루, 2달이 더 지났다. 5월, 따뜻하고 나무들이 푸르러졌다. 서연은 전원주택에 가서 주말을 보냈다. 정원에서 일하며 시장에서 사온 꽃을 심었다. 이웃들은 인사를 건네며 안부를 물었다. 이웃 중 한 명인 40대 남자는 울타리 수리를 도와주겠다고 제안했다. 서연은 동의했다. 그들은 몇 시간 동안 함께 일하고 베란다에서 차를 마시며 사는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의 이름은 재우였다. 그는 프로그래머로 일하며 도시에서 벗어나 쉬기 위해 전원주택에 온다고 했다. 이혼했고 자녀는 없었다. 서연은 자신의 이야기를 자세히 하지 않고 그냥 최근에 이혼해서 혼자 산다고만 말했다. 재우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가끔은 아무나랑 같이 있는 것보다 혼자가 낫죠. 맞아요. 그들은 번호를 교환하고 도움이 필요하면 연락하기로 했다. 서연은 일요일 저녁에 도시로 돌아왔다. 피곤했지만 만족스러웠다. 전원주택은 활기를 띠고 정원은 푸르렀다. 곧 사과나무가 꽃을 피울 것이다. 할머니는 사과나무를 좋아하셨다. 그 꽃이 피는 시기가 1년 중 가장 아름답다고 말씀하셨다. 서연은 휴대폰에 알림을 설정했다. 5월 말 나무들이 꽃을 피울 때 전원주택에 오기. 그것을 보고 할머니를 위해 자신을 위해 사진을 찍기. 삶은 계속되었다. 조용하고 평온하게 드라마나 충격 없이. 그리고 서연은 그것이 좋았다. 이혼 후 6개월 뒤 그녀는 쇼핑몰 에스컬레이터에서 우연히 민준과 마주쳤다. 그는 올라가고 있었고 그녀는 내려가고 있었다. 그들의 시선이 마주쳤다. 서연은 그를 바로 알아보았다. 그는 더 늙고 지쳐 보였고 옷차림은 꾀죄죄했으며 얼굴에는 수염이 덥수룩했다. 민준도 그녀를 알아보고 입을 열었다. 무언가 말하려는 듯했다. 서연은 고개를 돌려 계속 내려갔다. 멈추지도 돌아보지도 않았다. 민준은 그녀를 부르지 않고 그냥 뒷모습을 바라볼 뿐이었다. 그녀는 쇼핑몰을 나와 차에 탔다. 네, 그녀는 한 달 전에 차를 샀다. 작고 중고지만 그녀의 차였다. 직장이나 전원주택에 가기에 편리했다. 시동을 걸고 도로로 나와 음악을 틀고 창문을 열었다. 따뜻한 여름 바람이 차 안으로 들이닥쳤다. 민준과의 만남은 아무런 감정을 불러일으키지 않았다. 고통도, 분노도, 후회도. 그냥 과거에 아는 사람을 만났을 뿐. 과거는 있어야 할 곳 뒤에 남았다. 서연은 집으로 운전하며 저녁 계획을 생각했다. 클라이언트의 프로젝트를 끝내야 한다. 그리고 오랫동안 미뤄뒀던 책을 읽을 수도 있다. 평범한 계획, 그녀의 계획. 그리고 그것은 멋졌다. 이혼 후 1년이 지났다. 서연은 이날을 조용히 거창함 없이 기념했다. 케이크를 사서 발코니에 앉아 커피 한 잔을 마셨다. 1년 전 그녀는 법정에 서서 판사가 이혼 판결을 내리는 것을 듣고 있었다. 그때 마음속은 텅 비고 차가웠다. 지금은 평온하고 따뜻했다. 삶은 제자리를 찾았고 궤도에 올랐다. 일은 즐거움과 수입을 가져다 주었다. 아파트들은 꼬박꼬박 새가 들어왔다. 전원주택은 가장 좋아하는 휴식처가 되었다. 전원주택 이웃인 재우는 좋은 친구가 되었다. 그들은 전화를 하고 가끔 함께 바치를 하고 베란다에서 차를 마셨다. 로맨틱한 것은 없었다. 그냥 우정. 서연은 관계를 찾지 않았고 아직 원하지 않았다. 어쩌면 언젠가 아니면 아닐 수도 있다. 중요하지 않았다. 중요한 것은 그녀가 더 이상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고 허락이나 승인, 지시를 기다리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원하는 대로 자신을 위해 살았다.
할머니는 그 아파트들을 모으실 때 무엇을 하시는지 알고 계셨다. 언젠가 손녀에게 다른 사람의 압력에 굴하지 않게 해줄 버팀목, 기반이 필요할 것이라는 것을. 서연은 커피 잔을 들어 하늘을 보았다. 고마워요, 할머니. 모든 것에. 바람이 그녀의 말을 실어 하늘 높이 날려보냈다. 저 위 어딘가에서 할머니 이정순 여사는 분명 듣고 조용하고 지혜로운 미소를 짓고 계실 것이다. 모든 것이 그녀가 원했던 대로 되었다. 그녀의 손녀는 자유롭다. 그리고 그것이 가장 중요했다.